그날 아버지가 말했다. 이 테이블은 가족을 위한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형은 고개를 숙여 웃음을 숨겼고 어머니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시선을 피했다. 나는 앉아 있었다. 아직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이미 그 테이블에서 지워진 사람이었다. 나는 한지석이다. 한건설의 장남, 적어도 예전에는 그랬다. 아버지가 직접 키운 후계자였다. 27의 상무로 들어가 32의 전무가 되었다. 회사는 내 손끝에서 커졌고 아버지는 내게 내가 한 가족의 미래다라고 말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적어도 그때는. 그런데 4년 전 나는 회사의 비자금을 발견했다. 싱가포르 계열사를 통해 흘러나가는 돈, 세금 탈루, 정치인에게 건네지는 검은 돈.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단 한 번 이게 맞습니까? 아버지는 대답 대신 나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내가 아들이 아니라 적이었다는 걸 알려주었다. 그 후부터 모든 게 변했다. 형이 내 자리를 차지했다. 형은 능력은 없었지만 순종적이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후계자가 아니라 복종하는 게였다. 나는 반대편에 섰다. 그래서 쫓겨났다. 그날 저녁, 압구정의 미슐랭 레스토랑. 아버지가 직접 예약한 자리였다.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이자 나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이 남아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갔다. 테이블에는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 그리고 내가 앉았다. 메뉴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한 사람당 80만 원짜리 코스. 나는 와인을 한 병 더 주문했다. 2012년 로만의 콩티. 병당 2,800만 원. 아버지가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아직 돈이 많다고 생각했다. 내가 쫓겨난 뒤에도 내 명의로 남아있는 주식 배당금이 꽤 됐으니까. 디저트가 나오기 직전 아버지가 말했다. 지석아, 이제 그만해라. 회사 일에 관여하지 마. 너는 내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형이 덧붙였다. 솔직히 말해서 너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졌어. 다들 내가 배신자라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제일 아팠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천천히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그게 내가 한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계산대로 갔다. 웨이터에게 속삭였다. 로만의 콩티 2병 더 주세요. 그리고 테이블에 계신 분들께 한지석이 계산했다고 전해주세요. 웨이터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내 카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레스토랑을 나왔다. 비가 오고 있었다. 10월의 서울은 이미 차가웠다. 나는 우산도 없이 걸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건 시작이다. 그들이 나를 가족이 아니라고 했다면 나는 그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부숴버리겠다. 그날 청구서는 2,200만 원이었다. 시작에 불과했다. 쫓겨난 뒤 나는 강남을 떠났다. 압구정동 100평 아파트는 형 부부에게 넘어갔다. 나는 성수동 낡은 빌라 20평으로 이사했다. 월세 90만 원. 처음으로 월세를 내본다는 게 이렇게 굴욕적일 줄은 몰랐다. 첫 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누워 있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잘못한 게 뭔가? 정의를 지키려 했다는 게 죄인가? 아버지가 원한 건 침묵이었는데 나는 말을 했다. 그게 전부였다.
아내는 한 달 만에 떠났다. 수진이는 좋은 여자였다. 결혼 8년 차,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계획 중이었다. 그녀는 나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오빠, 나도 살아야 해. 그녀가 떠나면서 한 말이다. 나는 원망하지 않았다. 나도 나를 구하지 못했으니까. 돈은 조금 남아 있었다. 주식 배당금이 매달 들어왔다. 나는 그 돈으로 살았다. 술도 끊었다. 담배도 끊었다. 운동을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강을 뛰었다. 달리면서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어야 한다. 나는 회사의 자료를 아직 가지고 있었다. 쫓겨나기 전 USB 하나에 모든 걸 복사해 두었다. 비자금 흐름도, 정치인 뇌물 리스트, 위조된 계약서까지. 나는 그걸 보며 계획을 세웠다. 바로 터뜨리지 않았다. 그랬다간 내가 위험해진다. 아버지는 이미 나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 증거를 제출하면 나는 협박범이 된다. 나는 기다렸다. 형이 내 자리를 완전히 차지할 때까지. 형은 능력이 없었다. 아버지가 뒤에서 모든 걸 조종했지만 형은 거칠에만 화려했다. 나는 그 점을 노렸다. 1년 뒤 나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이름은 청산. 의미심장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중소건설사들을 상대로 컨설팅을 했다. 대부분 한건설의 하청업체였다. 나는 그들과 술을 마시며 정보를 모았다. 한건설이 하청비를 깎고 공사비를 부풀리고 안전은 무시한다는 것, 이미 여러 사고가 은폐된 상태였다. 나는 그 자료들도 모았다. 사진, 녹음, 문서. 천천히, 조용히. 어머니가 한 번 전화했다. 지서가 언제까지 이럴 거니?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나는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아직도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을 연료로 삼았다. 2년째 되던 해, 기회가 왔다. 한건설이 강남의 대형 재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3조 원 규모. 아버지가 직접 정치인들을 만나 로비를 했다. 나는 그 과정에서 흘러나온 돈의 흔적을 잡았다. 이번엔 확실했다. 나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더 기다렸다. 그들이 가장 높이 올라갈 때까지. 3년이 지났다. 나는 40이 되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웃음이 사라졌다. 친구들도 끊었다. 사람 만나는 게 싫어졌다. 믿을 수 없었다. 형은 잘 나가고 있었다. 한건설 부회장. 언론에 자주 나왔다. 젊은 경영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아버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실세였다. 나는 그 사이 증거를 완성했다. 비자금 규모는 500억이 넘었다. 탈루한 세금만 200억. 정치인들에게 건네진 돈은 따로 있었다. 나는 그걸 여러 곳에 나눠 보관했다. 변호사, 기자, 그리고 믿을 만한 전직 검찰 관계자. 나는 아직도 망설였다. 밤마다 꿈을 꿨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던 꿈, 어머니가 밥을 해주던 꿈, 형과 함께 축구하던 꿈.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다. 복수를 하면 그 기억마저 더러워질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형수를 만났다.
백화점에서. 그녀는 나를 보고도 모르는 척 지나쳤다. 나는 뒤따라가 말했다. 형수님, 형은 잘 지내시죠? 그녀는 놀라서 돌아봤다. 지석 씨 오랜만이네요. 내 가족들은 다 잘 계시고?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다. 네, 다들 잘 돼요. 나는 미소 지었다. 다행이네요. 저는 이제 가족이 아니니까. 그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나는 처음으로 움직였다. 익명으로 국세청에 제보했다. 작은 것부터. 한 건설의 한 계열사 세무조사,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 갑질 자료를 넘겼다. 그리고 노동부의 안전사고 은폐 자료. 하나씩 천천히. 그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가 처음으로 연락했다. 3년 만이었다. 지석아, 이게 다 내 짓이냐?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냐? 아버지, 저는 이제 가족이 아니잖습니까?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죠.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뛰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다. 조사들이 시작됐다. 한건설 주가가 흔들렸다. 언론이 조금씩 물고 늘어졌다. 나는 아직 본 게임을 시작하지 않았다. 조사가 깊어지면서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심장 질환. 형은 매일 검찰청을 들락거렸다. 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뉴스를 보며 주가 차트를 보며 한건설 시가총액이 반토막 났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 나는 마지막 증거를 준비했다. 싱가포르 계좌 거래 내역. 아버지가 직접 서명한 문서. 이건 돌이킬 수 없다. 제출하면 아버지는 실형이다. 최소 10년. 나는 또 망설였다. 이번엔 정말 심각했다. 밤새 술을 마셨다. 새벽에 토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정말 해야 합니까? 변호사는 담담히 말했다. 이미 시작하셨잖아요. 멈추면 당신이 위험해집니다. 그 말이 결정적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미 돌아갈 길은 없다. 나는 증거를 검찰에 넘겼다. 직접은 아니었다. 믿을 만한 기자를 통해. 기사는 다음 날 터졌다. 한건설 비자금 800억, 회장 직계 가족 연루 의혹.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아버지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형은 구속됐다. 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다. 나는 TV를 껐다. 아무 느낌도 없었다. 복수가 이렇게 텅 빈 느낌일 줄은 몰랐다.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다. 구속되기 전날 내 빌라 앞에 서 있었다. 몰라보게 늙어 있었다. 지석아.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유리문 너머로 말했다. 왜 오셨습니까? 제발 그만해다오. 이 테이블은 가족을 위한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저는 가족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다음 날 아버지는 구속됐다. 혐의액 800억. 형도 함께.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증거가 모든 걸 말했다. 아버지는 법정에서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봤다. 나는 피했다.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었다. 한건설은 파산 신청을 했다. 50년 역사의 회사였다. 직원 3,000명이 실업자가 됐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들도 피해자였다. 하지만 나는 선택했다. 이 길을. 어머니가 자살 시도했다. 다행히 살았다. 나는 병문회를 가지 않았다. 갈 수 없었다. 내가 간다면 어머니는 죽을지도 모른다. 형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다. 형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다. 형,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용서라는 단어가 내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벌금과 추징금은 총 22억 원 아버지와 형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했다. 개인 재산까지 압류됐다. 강남 아파트, 제주 별장, 모든 게 날아갔다. 나는 그 청구서를 봤다. 법원에서 나온 추금 명령서. 22억 5연인지 모르지만 그날 내가 주문했던 와인값과 비슷한 숫자였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마지막 제안을 했다. 회사 자녀 자산을 내가 인수하겠다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다. 아버지는 서명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한건설의 새 주인이 됐다. 하지만 이름은 바꿨다. 청산건설. 이제는 깨끗한 회사로 만들 생각이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지금 나는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산다. 회사도 안정됐다. 직원들은 나를 존경한다. 과거를 모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있다. 한 달에 한 번 간다. 말은 하지 않는다. 그냥 앉아 있다. 어머니는 나를 보면 운다. 나는 눈을 피한다. 아버지는 올해 출소한다. 7년형을 5년으로 감형받았다. 형은 아직 3년 남았다. 나는 가끔 그 레스토랑에 간다. 혼자.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 로만의 꽁티를 한 병 시킨다. 마시지 않는다. 그냥 놓아둔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마다 역겨움이 올라온다. 사랑했던 사람들을 파괴했다. 그 대가는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한다. 지난주 아버지가 편지 한 장을 보냈다. 지서가, 내가 이겼구나. 나는 그 편지를 태웠다. 이제 이 테이블은 정말 가족을 위한 거다. 하지만 가족은 나뿐이다. 그게 정의일까? 아니면 내가 괴물이 된 걸까?